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헬스케어 코리아 홍성용 전무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연자께서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면 G라는 글로벌 회사가 보는 바이오 시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의 마켓 랜드스케이프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모그래픽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그러면 바이오 의약품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약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통계는 약 한 98억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약 한 20억 명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전체 사회의 구성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이런 파퓰레이션 부분은 전체 지구 인구의 약 50%를 넘을 전망으로 현재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료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약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 동안의 이런 의료비 지출의 성장률이 약 한 4% 정도로 계속적인 성장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케미컬 합성 분야의 신약이 주류를 이루었던 10년 전 20년과는 다르게 2017년에는 전체 글로벌 탑 50 중에 아이템 중에 바이오 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개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시밀러의 약진입니다.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모르시면 바이오 투자한다고 할 수도 없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무조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심지어는 LG, 심지어는 글로벌 제약사 모두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이 실질적인 어떤 마켓 쉐어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억셉턴스와 그리고 실제 도입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는 램시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넘버원의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전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운 진단법으로 또는 치료법으로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카티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적인 이런 세포 치료와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그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임 전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바이오 벤처 컴퍼니들 중에서도 카티셀 관련된 바이오 벤처들이 상당 부분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티셀뿐만 아니라 mRNA를 통한 이런 치료 목적의 mRNA 개발 역시도 한국이 상당 부분 앞서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mRNA나 카티셀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바이럴 DNA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새로운 치료법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G는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는 퀘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가지로 저희는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에이징 파퓰레이션, 즉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만성질환 쪽에 저희는 분명한 어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중에 10개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타겟을 할 수 있는 단백질 의약품이나 또는 mRNA 또는 유전체의 기반에 둔 의약품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치료할 수 없었던 타겟에 약물을 주입해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약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살아있는 세포 치료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접근법인데, 예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의 약품이 하나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런 치료 개념의 앞과 뒤, 즉 진단과 더불어서 치료, 그리고 치료 후의 모니터링까지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리시즌 메디슨 헬스, 즉
정밀 의료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노믹스입니다. 사실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1980년, 90년, 한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바이오 벤처라는 개념이 상당히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이오 벤처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아마 저희도 한국도 상당히 많은 유전자 치료와 또는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회사들이 그 당시에 80년, 90년대를 통틀어서 아마 많이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제가 유전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사실 마크로젠도 그 중에 하나였고 실질적인 유전자 치료에 대한 부분과 분석에 대한 많은 기술력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마켓에서는 이 기술을 정말 진정한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노믹스는 이제 다시 꺼내서 보게 되고 진짜 RNA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고 또한 빅데이터와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법. 예전에는 하나의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시험법을 해보고 정말 이것이 이 어떤 특정한 그 약가를 넘어서는지 정말 안정성이 있는지만 저희가 보았다면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런 싱글 프로토콜을 따라서 했었던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앞으로는 이 딥러닝이나 또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개발들이 상당히 서포트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은 저희는 시장을 보는 커머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차이나가 아마 굉장히 앞서는 유럽과 미국보다 앞서는 더 많은 신약들이 나올 것이라고 사실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IP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리니컬 임상 같은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과 관련된 병원들의 섭외와 실질적인 이런 약의 도수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외부와 중국 외부의 나라들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프로치가 하기가 쉽고 임상에 대한 조건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약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의 경쟁력을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Why Korea? 제가 지휘에 다니고 있고 지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저희가 바이오 제약에 굉장히 강점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아시아 퍼시픽 패스트 트랙 센터라는 시설을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약 87억 정도의 1차 투자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2021년까지 약 250억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이 고객들과 그리고 우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그분들의 어떤 그 R&D를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 핸즈온의 어떤 그 교육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가 글로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똑같은 패스트트랙 센터라는 퍼실리티의 글로벌 위치들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 있는 두 개의 섹터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관련된 시장을 리딩하는 저희 R&D 센터이며 저희 매뉴팩처링 센터였습니다. 이 두 개의 센터를 빼고요. 실제로 나머지 나라들을 보시면은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 한 군데가 있고 인도에 하나가 있고 이 한국 성도에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n China for China입니다. 중국 고객만 사실은 서포트하고 어떤 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만 돌리더라도 상당히 많은 캐파가 이미 중국 쪽으로 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country for country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산업 분야가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증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일무이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 의미는 지인은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 그리고 잠재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센터 오브 엑설런스로의 아시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잠재성을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바이오시미러를 정말 잘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인가?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증적으로 2015년에 글로벌에서 나오는 수많은 리포트들이 한국은 2020년까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이미 많이 지목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에 R&D를 하고 있는 회사들과 그리고 벤처들과 그리고 기존 제약사들과의 투자,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임상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한국의 경쟁력, 실증적으로 어떤 생산을 해서 커머셜까지 딜리버리 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 SK케미칼, 그리고 동아, LG 같은 저희의 정말 바이오 제약사의 꿀뚝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선구자적인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인은 그렇다면은 이런 제약사들이 나오는데 정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느냐? 아니죠. 한국 내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런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지을 때는 아시아 퍼시픽 전체를 커버하는 시설로 저희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정부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지원을 1984년도부터 생명공학 육성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결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인더스트리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전자산업으로 꿀뚝 산업이 될 때처럼 이제는 바이오는 인프라가 되어 있고 기간 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와 시설을 세운다고 해도 그 인적 자원들이 없다면은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 자원의 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약 3년 동안 아세안 지역을 싱가포르에 상주를 하면서 아세안 10개 나라를 제가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싱가포르는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오 허브로 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정말 싱가포르의 바이오 경쟁력이 정말 그렇게 높았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글로벌 제약사의 R&D 센터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진 약들이 싱가포르에서 수동적인 생산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한국을 보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바스프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한국은 순수 토종 한국 바이오 회사들이 자생적으로 커서 외국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생적으로 인적 자원을 키우고 자생적으로 다시 글로벌로 나가서 자신의 이 글로벌 존재를 끌어내고 한국 바이오 산업을 끌어낸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밀 의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밀 진단, 정밀 치료, 그리고 정밀 모니터링. 이 세 가지의 이 아이템들은 환자가 어떻게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퍼스널라이즈된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퍼스널라이즈된 진단법을 개발하고 퍼스널라이즈된 모니터링 방법, 즉 병원을 다녀온 후에까지도 이 프리시전 헬스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경쟁력을 위해서 지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싱글 유즈입니다. 싱글 유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바이오 리액터, 즉 스테인리스 스틸 계열의 바이오 리액터를 통한 생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코스트가 적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 동일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경쟁들이 계속 붙게 되면 궁극적으로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코스트와 시간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렉스 팩토리입니다. 플렉스 팩토리는 기존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들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시설물을 다시 싱글 유즈 팩토리를 다시 자기가 변화시키고 한다면은 플렉스 팩토리는
원스톱 쇼핑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테크놀로지들을 이런 팩토리라는 식의 테크놀로지로 저희가 녹아들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QBO라는 솔루션 안 또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팬데믹 현상이 있어서 사막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QBO는 사막에도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도심에 짓는 것보다 어떤 스페이스가 없는 도심보다는 스페이스가 있는,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QBO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Y코리아인 관점에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 센터는 한국의 잠재성을 높이 잡고 글로벌에서 한국의 시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자신들의 R&D와 자신들의 노하우만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바이오 챌린지라는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약 25억 정도의 저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바이오 벤처를 하고 있고 바이오 어떤 R&D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 우리 고객들이 계시면 사실 이 바이오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휘의 기술과 내가 지휘의 테크놀로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번 기회가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지휘가 정말 한국을 바이오 의약품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보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석용 GE 헬스케어 전무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